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너무 좋습니다. 날카롭게 질문 드려서 네. 죄송할 수 있는데 도곡 레슬 같은 경우 보시면 상승할 때 18억 그죠? 142% 상승했어요. 네. 근데 A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승률로 보면 176% 올랐어요. 네. 그러나 그 절대적인 상승한 차액을 보면 네. 분석해 주신 대로 네. 도곡 레슬은 18억이나 올랐고 네. 그리고 A 아파트는 13억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상승률로 보면 어쩌면 A 아파트가 더 올랐다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절대적인 가격 증감으로 보면 사실은 도곡 레슬이 더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로 네. 생각도 되거든요. 네. 이 부분 혹시 어떻게 의견 주실까요? 이제 그 부분이 결국은 본인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가. 네. 본인이 자산이 많은 상황에서는 금액적으로 더 오른 게 더 좋을 수는 있지만은 자산 규모가 사실 이제 적은 경우에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금액일 수가 있잖아요. 사고 네. 싶어도. 그리고 또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절대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올랐다기보다는 네. 그리고 몇 퍼센트가 올랐느냐, 투자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도 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대치동에 있는 이 학군 아파트를 한번 투자 대상으로 생각한다. 네. 근데 사실 웬만한 서민 가정에서는 이게 그 갭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투자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는 단순 금액보다는 그런 비율을 보는 게 더 그렇군요. 판단의 근거를 삼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네. 아까 그 절대적인 금액이 높다 이런 네. 표현 해주셨는데 학군지에 가면 뭐 물론 학원이 있겠죠. 네. 학교도 있겠고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절대적인 가격이 이렇게 높은 겁니까? 네. 좋은 학교와 좋은 학원가라고 하는 게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게 학군의 입지를 결정하는 그런 핵심 요소라고. 학교와 학원인 거죠. 네. 근데 그 학교는 어떤 학교냐? 예.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말하면 서울대와 의대를 많이 보내는 네. 학교를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고, 그렇겠죠. 중학교를 기준으로 말하면 서울대와 의대를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를 많이 진학하는, 네. 그게 이제 현재 교육 시스템에서는 특목자사고하고 강남급 일반고라고 네. 하는 대치동이나 반포권에 있는 네. 일반고. 네. 저는 이제 전국 100위권 고등학교라고 그러거든요. 전국 인문계 고등학교가 1,700 정도 학교 정도가 있는데 네. 한 100위권 고등학교가 많이 몰려 있는 데가 사실은 이제 그런 학교가 많이 특목자사고를 중학교 입장에서는 특목자사고를 많이 보내는 중학교와 네. 학원가가 있는 곳, 그곳이 이제 이 좋은 학교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학학주 근접이라고, 요즘 뭐 부동산에 입주해서는 직주 근접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맞벌이 가정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가정은 아이들을 학원을 뭐 차를 태워서 보낸다든지 이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가 집으로 걸어서 돌아올 수 있는 네. 이런 지역이 되는 데가 뭐 대치동이나 분당이나 뭐 중계동이나 목동이나 이런 지역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게 이제 학군의 핵심 입지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참 사교육 열풍이고 네. 사교육비 지출액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2년, 23년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사교육비 지출액은 더 늘어나고 있고요. 연간 사교육비 지출액도 늘지만 가구당 사교육비는 더 크게 느는 거죠. 네. 왜냐면 어쨌든 그런 변화 속에 지금 어쨌든 20년 넘게 입시 지도를 하시면서 네. 교육 열기 엄청 뜨겁다고 느끼실 텐데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너무 경쟁이 밑으로 내려오고 네. 우리 사교육 그 시장이라고 하는 뭐 그런 좀 선호도가 있는 뭐 대치동이나 목동 같은데 뭐 보통 상징적으로 많이 얘기되는 게 그거잖아요. 영어 유치원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네. 요즘 이제 수학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그래서 네. 그런 수학 뭐 사고력 수학이라든지 수많은 어떤 다양한 이름들의 그런 인지 사교육들이 옛날에 비해서 너무 일찍 시작되는 네. 그런 조기 과열 경쟁이 사실
붙는 모습이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2022년도 통계 기준으로 사교육비 우리가 쓴 게 26조거든요. 네. 그 중고등 사교육은 14조. 네. 뭐 중고등 사교육은 예체능도 안 들어가고 문제집 푸는 데만 푸는데 14조를 지금 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게 어떻게 합리적인 판단으로 우리 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사교육비를 쓰는 게 이게 좀 의미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고려보다는 주변에서 너무 시키기 때문에 조기 경쟁이 붙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으로 그렇게 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좀 우리 뭐 이런 책을 쓰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학군지로 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할 때 저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거든요.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거주 비용을 무리하지 않게 감당할 수 있는가? 네. 또 그 지역에 가서 사교육비를 썼을 때 우리 가게에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까? 어디에 살아야 될까의 고민은 사실 그 경제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단순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지금은 심리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옆집이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조기로 하고 열심히 하고 영어를 어느 정도 해놓고 수학을 선행 어느 정도 해놓지 않으면 우리 아이의 인생이 굉장히 뭐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불행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교육비 늘어나는 이유는 그건 거죠. 아이가 이제 하나나 둘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점점 그런 심리적인 분위기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좀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사교육비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교육비가 26조 원, 그러니까 사교육이니까 정부 지출은 아니에요. 네. 우리 각 가구당 지출액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얼마만큼 많은 거냐 절대 비교를 하기 위해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한 해 R&D 예산 지출액입니다. 네. 우리나라 한 해에 AI, 로봇, 우주공학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부가 지출하는 R&D 예산액 그 정도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그만큼을 네. 사교육에 쓰고 있어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교육 지출이 조기 교육에 좀 집중하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좀 미래에는 태어나기도 전에 공부하고 나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네. 이런 과열 경쟁이 좀 일어나고 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네. 심지어는 저출산 현상이고 네. 저출산 현상인데도 사교육비 지출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가구당 사교육비는 더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아이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그런데 전체 총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가구당 사교육비는 더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2명일 때 사교육비 지출하는 게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2명을 지출하다가 아이가 1명이 돼요. 그럼 10만 원만 지출하냐? 아니 30만 원 지출한다는 거죠. 아이 2명일 때보다 1명일 때 총 사교육비 지출이 더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과열 경쟁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네. 말씀 속에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왜냐면 이게 에듀푸어를 또 만들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 교육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인 미래의 잠재적 부모님들은 아이를 안 낳는 거죠. 맞습니다. 무서워서. 그럴 바에는 아이를 안 낳는다. 네. 그럴 바에는 결혼 안 한다. 네. 그러니까 저출산 현상을 만드는 매우 지배적인 특징이 또 이런 과도한 사교육 열풍이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경쟁적인 사회에서 우리 아이를 낳으면 뭐 할까? 너무 고통스러워. 뭐 저 때만 해도 막 경쟁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네. 근데 또 소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낳은 아이도 더 강한 이런 경쟁 사회에 태어나서 자라게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속상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네.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네. 이 과도한 이 교육 열기가 우리 사회를 망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네. 네, 학군지 얘기하다가 갑자기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책을 쓰고 학군 책도 쓴 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그럼 학군지로 가라는 얘기냐?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네. 책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고 우리 가정에 맞는 학군을 찾으시는 게 그렇군요. 가성비 좋은 학군. 네, 충분히 그 안에서도 사실은 교육 기회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양적인 입시 결과, 여기 대치동에서 계속 뭐 서울대나 의대가 많이 나오니까 네. 뭐 이런 걸 목표로 한다면 무조건 여기로 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쏠림 현상들이 사실 심해지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네. 근데 그렇게 무리하게 하다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부모 노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이들이 유초등 때는 사교육비를 많이 쏟아서 얘가 잘할지 안 할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오히려 그 이후에 아이가 뭐 좀 더 공부할 동기가 생겨서 유학을 간다든지 뭐 하고 싶은 게 있다든지 그랬을 때 사실 교육비를 쓰는 게 더 합리적일 수가 있는데 네. 결과도 불확실한데 유초등에 조기 경쟁으로 이렇게 많이 쏟아붓게 되다 보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나 비용이 네.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매우 전략적인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네. 제가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여서 네. 대치동에까지 가가지고 전월세 살면서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는단 말이죠. 엄청난 비용을 쏟아 부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가 될 확률, 원하는 그 무언가가 네. 소위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좋은 학교에 가서 또 그 대학에서 졸업해가지고 이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 무언가가 되는 확률, 그 확률을 그냥 숫자 하나로 표현해 보시면 몇 %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 10에서 15%. 15%. 그럼 15%가 그런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인 100명의 가구 중에 15%만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우리 자녀를 판단해서 15% 안에 들 학생인가 아니면 85%에 들어갈 나머지 학생인가를 먼저 구분해 놓고 네. 만약에 15%에 들 학생이 아니라고 먼저 판단을 한다면 네. 선견지명이 있어서 먼저 판단을 할 거라면 굳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학생들이 자라나서 원하는 대학에 갈 확률도 상당히 낮고 네. 원하는 대학에 갔어도 원하는 그 무언가가 되기는 또 확률적으로 낮은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맞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결과적인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 학교 간 거 혹은 입시 준비한 거 대학 나오면서 준비한 거 그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네. 결과적으로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전혀 다른 네.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차라리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처음부터 먼저 공부머리를 판단하고 그죠?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그 아이의 재능이 무엇일까? 이 아이는 무엇을 좋아할까? 어떤 부분에 공부가 아닌 다른 역량이 있을까? 이런 걸 먼저 찾아서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교육시켜 주는데 쏟아부으면 더 나은 무언가가 될 수 있죠. 우리 손흥민 선수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데 네. 김연아 선수 너무나 좋아하는데 이들이 공부 잘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들만의 재능을 그 부모님이 발견시켜 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는 공부머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건 좀 좋은 것 같다. 네. 저는 그런 공감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공부의 정의를 네, 뭘로 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공부의 정의는 문제집 푸는 공부거든요. 네, 근데 문제집 푸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은 다중지능적으로 보면 암기력과 계산력이 뛰어난 네. 인지 능력이 있어야 되는 아이들인데 네, 그 아이들이 한 15%, 20% 정도 되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후에는 아까 김연아 선수랑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운동 지능이 뛰어나고 또 사회적인 관계 지능이 뛰어나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길러줘야 되는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교육학적으로는 그래야 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게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럼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어느 정도의 재능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다중지능 검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것들을 또 교육부 사이트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번 우리 아이의 역량을 제대로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로드맵을 좀 찾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또 끝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학군지로 이사 가기보다는 또 그렇게 해서 사교육비나 거주 비용이나 막대한 비용을 이렇게 쏟아붓기보다는 차라리 먼저 고려해야 된다. 여러 가지 것들을 네.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서 네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 네 가지 하나 네. 말씀 부탁드릴까요?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네. 공부머리 테스트입니다. 공부머리 테스트. 두 네. 번째는 두 번째 다중지능 검사. 다중지능 검사. 네. 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회복 탄력성 검사입니다. 예. 네 번째는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유 어렵네요. 네. 디스크 행동 행동 검사. 네. 자 그럼 먼저 공부머리 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부머리 테스트는 우리 아이가 노력을 안 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공부 역량 자체가 작은 건지 네. 그거를 알 수 있는. 네. 그래서 같은 시험지를 지금 상황과 또 오픈북 시간 제한 없이 한번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게 해서 아이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력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다음 두 번째 다중지능 검사. 네. 예. 다중지능 검사는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거에 기초를 한 건데요. 다중지능 이론에 기초한 거죠. 이론에 기초를 예. 한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뭐 정확히 측정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교육부에서 커리어넷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검사가 있거든요. 커리어넷이요. 네. 네. 거기에 있는 검사를 해서 측정을 해보면 특히 이제 수능이나 문제집 푸는 능력에 해당되는 언어 지능이라든지 수리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부족하다 그러면 아까 사회 능력이라든지 운동 능력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음악 재능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 저도 그 예전에 공부할 때 이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 구독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수많은 그 지능을 동시에 다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아요. 어떤 사람은 언어 능력, 어떤 사람은 수리 능력, 어떤 사람은 공간학적 능력, 어떤 사람은 예술적 능력, 능력이 다 다양한데 그 중에 나는 어떤 능력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죠. 네. 그래서 나는 절대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없는데 굳이 대치동 학원 보내가지고 어차피 학원 보내도 안 되는 그렇죠. 그 85%에 해당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테스트해보고 공부 아니면 다른 역량을 더 개발시켜 주라는 뜻인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너무 좋은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회복 탄력성 검사. 회복 탄력성 검사는 김주환 교수님께서 네. 그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런 걸 한 건데 보통 뭐 그릿이라든지 마음 근력이라고 그렇게 많이 표현이 되죠. 네. 그러니까 요거에 아이들의 멘탈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요즘 굉장히 중요한데 수능 시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런 긴장된 환경에서 떨지 않고 문제를 풀어서 자기 실력을 120% 발휘할 수 있는 멘탈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멘탈을 그럼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런 객관적인 측정 도구가 사실은 좀 없는데 지금 회복 탄력성 검사를 해보면 어느 정도 좀 충분히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네.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 네. 네. 보통은 MBTI를 요즘 많이 젊은이들 가운데 유행해서 네.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기질과 성향 네. 그런 걸 봐서 그거를 사실은 이 말스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만든 건데 훨씬 더 좀 심플하게 봐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영학과를 갈까 경제학과를 갈까 그렇게 할 때도 이 디스크 유형으로 보면 D나 I 유형 같이 좀 뭔가 그 액티브한 기능이 많은 그런 사람들은 경영학과를 가는 게 좀 좋고 또 경제학과는 조금 분석적이고 또 차분히 앉아서 뭐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꾸준히 해야 되고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S나 C 성향이라고 그래서 이제 디스크, DIS크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런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진로나 공부 방법도 결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가. 네. 그래서 공부머리인가 아닌가를 먼저 판단하시고 네. 공부머리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좀 무리하게 투자해서 네. 학군지로 또 이동해서 할 말 가치가 있다고도 판단됩니다. 네네. 근데 공부머리가 전혀 아니다 라고 한다면 뭐 포기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네. 차라리 다른 역량을 더 갖출 수 있도록 네.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 그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찾게 해주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네. 해주시는데 참조가 될 만한 네. 그런 말씀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끝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 그 무리한 사교육 그게 결국은 그런 경제적인 노후나 아이들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저출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지금 이제 국가적인 위기 상황으로 가게 되는 주범이기도 하거든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는 사실 그런 이유로 신동방이라든지 몇몇 사교육 업계 철퇴를 내리고 네. 좀 그런 조치를 취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공부 말고 어떤 길이 있는가 그런 대안을 좀 찾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쓴 책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 기준을 삼아서 네. 우리 아이에게 맞는 그런 최적의 그런 교육 로드맵을 찾으시는 가정이 한 가정이라도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대치동에서 20년 학원에서 입시 교육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오히려 우리 소장님께서는 증평이라는 시골에 내려가서 내려가셔서 네. 그 자연을 경험할 수 있게 교육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네. 책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네. 또 소장님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이 네. 정확하게 또 매칭되는 게 아닌가 네. 하는 생각도 좀 들면서 그 마음으로 이 대담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